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인 멜라니 미첼은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복잡계를 연구하는 연구소로 유명한 산타페 연구소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더글러스 호프스테터입니다. 이 사람이 쓴 괴델, 애셔, 바흐라는 책은 현대의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또 다른 책인 사고의 본질이라는 책은 인간 사고의 본질이 유추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인데, 그의 제자인 멜라니 미첼 또한 유추에 기반한 AI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잡계 시스템과 인간 사고 본질에 대한 연구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자로서 현재 AI의 어떤 부분들이 과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주장들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논문들이나 최근의 연구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책 Artificial Intelligence: A Guide for Thinking Humans 는 2019년에 출간이 된 책이고요. 아마존 서점에도 서평이 많이 달려있는,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의 개념 및 원리 등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AI에 대한 과장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AI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스승 더글러스 호프스테터에게 배운 유추에 대한 사고를 전개하면서 이런 부분이 AI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AI는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 이어가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 유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후반부가 그렇게 밀도가 높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자신의 주장을 소개하기 전에 이 AI의 개념들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알기 쉽게 잘 설명한다. 그래서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시점이 2019년이니까 이 챗 GPT의 광풍이 불기 이전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챗 GPT를 복잡계와 유추적 관점으로 해석한 책을 이 사람이 쓴다면 굉장히 좋은 책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설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서 AI를 설명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의 역사를 보면 우선 사이버네틱스 분야에서 맥컬러와 피츠가 먼저 신경망의 개념을 제안을 하였고요. 이후에 학습 가능한 신경망의 개념을 최초로 내세운 로젠블렛의 퍼셉트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다수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는 딥 네트워크, 딥러닝이라고 요즘에 많이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딥 네트워크의 학습 방식이 딥러닝이죠. 하여간 이런 계보가 있고요. 보통은 인공지능 관련된 책들에서 이 퍼셉트론부터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 퍼셉트론의 개념을 책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보시면 숫자 8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퍼셉트론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는 이 18 곱하기 18의 픽셀로 입력이 됩니다. 픽셀들의 강도를 일단 입력값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픽셀의 색깔이 흰색이면은 0, 검정색이면 1, 회색이면 0과 1 그 중간의 값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각각의 입력값에는 개별적으로 가중치가 붙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강도 곱하기 가중치의 합이 임계값을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sum of weighted input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합산이 되고 이것이 임계값을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발화 혹은 발화하지 않음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 10개를 인식하는 퍼셉트론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까처럼 입력 유닛은 18 곱하기 18 형태로 주어지고요. 결과를 산출하는 유닛을 각 목표 숫자에 맞춰서 10개로 둡니다. 그러면 입력값, 즉 이미지에 대한 픽셀 값은 같지만 이 목표하는 숫자에 맞춰서 학습되는 가중치가 저마다 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입력되는 강도 곱하기 가중치의 합의 값이 저마다 다르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무엇을 학습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의 숫자를 이 신경망이 학습을 하였다면 오직 1의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만 이 합산한 값이 임계값을 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발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 1에 맞춰서 학습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닉층이 들어간 다층 신경망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닉층이 여러 개일 때는 딥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숫자 8을 인식하는 것이 목표인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퍼셉트론처럼 이미지 픽셀을 이 324개의 인풋 유닛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간에 은닉층이라는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이 은닉층은 그저 출력 유닛이 아닌 유닛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부 유닛이라고 불러도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은닉 유닛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입력 유닛은 은닉 유닛의 가중치를 주면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은닉 유닛은 출력 유닛의 가중치 연결 값을 갖습니다. 아까 퍼셉트론에서는 이 결과를 담당하는 유닛들이 0 아니면 1로 표현이 되었었는데 여기서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산출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값이 이 네트워크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출력 유닛이 0, 1, 2, 3, 4, 5, 6, 7, 8, 9를 분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숫자 8의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당연히 이 숫자 8을 산출하는 유닛의 신뢰도가 가장 높게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닉 유닛들이 어떠한 가중치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은닉층은 추상적 특징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 숫자 8을 인식해야 되는 경우 이것과 관련된 은닉 유닛의 역할은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위아래에 원의 형태가 존재를 하는 것을 잡아내야 된다. 만약에 은닉층 하나가 위쪽의 원의 형태를 잡아내는 유닛이라면 위쪽 픽셀에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가중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다층 신경망은 퍼셉트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만든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곱 신경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NN은 이미지를 인식하는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뇌에서 시각을 처리하는 방식처럼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층에서는 이미지의 수평선이나 수직선 등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단순한 것을 특징으로 잡아냅니다. 두 번째 층에서는 첫 번째 층에서 처리한 값을 토대로 좀 더 복잡한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T자 형태를 인식한다던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층으로 올라가면서 더 복잡한 형태를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값을 산출하여 신뢰도가 높은 값이 이 신경망이 도출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밑에 네모 박스를 보시면 개에 대한 신뢰도가 고양이보다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망은 4개의 층과 층별로 3개의 활성화 맵을 갖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1층에 3개의 맵만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신경망에는 인풋 정보가 있고 들어오는 정보에는 이미지 픽셀의 밝기, 색상 등에 해당하는 숫자 배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층의 유닛들은 예컨대 경계선 같은 것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맵은 격자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유닛들은 입력 이미지의 위치에 각각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들이 입력되면 경계선의 방향을 잡아내는 활성화 값을 계산해내게 된다. 그래서 위 그림의 맵 첫 번째가 수직선을 잡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 맵이 수평 경계선을 잡아내는 것이고 세 번째 맵이 기울기를 잡아내는 활성화 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지금서부터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의 이미지가 일단 주어지면 각각의 유닛들이 이 이미지상에 서로 다른 위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의 사진을 보면은 흰색으로 네모 박스를 2개를 해놨죠. 이 두 부위를 3 곱하기 3의 픽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해당 부위의 밝기 값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의 가중치를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1, 0,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되는 픽셀 값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입력 값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왼쪽의 이미지에 대한 정보에다가 오른쪽에 학습된 가중치를 곱해서 합산하면 오른쪽 흰색 박스, 이 개의 다리 부분이죠. 이 부분을 담당하는 유닛의 결과값은 410이 되겠고요. 왼쪽 아래에 풀밭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유닛의 경우 계산을 하면은 이 가중치를 곱했을 때 -10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410이라는 높은 결과값은 수직선을 감별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중치를 한번 잘 뜯어보면요. 결국에 이게 입력되는 이미지들의 값들이 왼쪽과 오른쪽의 대비가 클수록 큰 양수값이나 음수값이 도출되도록 배열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0에 가까울수록 왼쪽 오른쪽의 대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색깔 구별이 없다. 즉 수직 엣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가 걸어가고 있는 풀밭의 이미지는 좌우에 대비가 없기 때문에 0에 가깝게 산출이 돼서 수직선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닛의 관심사가 수직선을 탐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예를 위해서 설정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신경망이 무엇을 특징으로 잡을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1층, 2층에서 단순한 특징들을 잡아내다가 3층, 4층으로 올라갈수록 복잡한 특징을 잡아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류 모듈은 이러한 특징들을 사용하여 잡아내려는 객체, 여기서는 강아지를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류 모듈은 전통적인 신경망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유닛의 신뢰도가 높게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화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이미지 학습은 지도 학습의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즉 라벨이 붙은 이미지를 보고 가중치를 학습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강화 학습의 경우는 라벨이 붙은 정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로봇이 있고요. 이 로봇에게 볼을 차야 하는 과제를 주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일단 몇 걸음 떨어져서 시작을 할지 상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각 상태에서는 세 가지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 가거나 뒤로 한 발자국 가거나 마지막으로 그냥 제자리에서 킥을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킥을 시전해서 킥을 차서 볼을 차는데 성공하면 보상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직전 상태와 행동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역으로 보면 상태 S에서 어떤 A 행동의 밸류는 그 행동을 하고 또 이어지는 단계에서 고가치 행동을 계속해서 선택했을 때 받게 될 보상에 대한 예측입니다. 실제 테이블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공과 10걸음 떨어져 있을 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킥을 차도 결국에는 볼을 차는데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하는 행동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로지 공과 0스텝 떨어졌을 때, 즉 공 바로 옆에 있을 때 킥을 차면 보상으로 10점을 주게 됩니다. 다시 무작위로 학습을 시작해서 우연히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포워드 한 발자국 앞으로를 선택을 했더니, 그래서 그 상태는 0걸음이 되는 것이고 공 바로 옆이죠. 그 다음에 킥을 실행을 해서 높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때 포워드의 가치는 바로 옆에서 킥을 찼을 때의 점수 일부를 배정받아서 8점의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순진한 전략은 Q테이블에서, 그러니까 Q테이블은 밸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이 밸류 대신에 Q 값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Q테이블에서 현재 상태의 가장 높은 값을 갖는 행동을 항상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문제가 있다. 아직 탐색하지 않은 다른 행동이 더 높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시도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탐색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고 이미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은 얼마나 자주 선택해야 할까? 탐색과 활용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강화학습의 핵심 문제이다. 더불어 이 실제 세상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표를 학습하는 방식보다는 이 부분의 신경망의 방식을 접목하게 됩니다. 즉 각 상태에서 어떤 동작이 가장 가치가 높은지를 신경망이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화학습의 CNN을 접목한 형태를 보실 텐데요. 이 사례는 벽돌 깨기 게임이라고 하는데 딥마인드에서 딥큐 러닝이라는 걸 만들어서 벽돌 깨기 게임을 학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강아지의 이미지를 판별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입력은 상태값으로 현재의 프레임과 3개의 이전 프레임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상태에서 가능한 작업은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 움직이지 않음 3가지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그러한 작업으로부터 비롯하는 미래 보상에 대한 추정값들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언제 주어지느냐 했을 때 이 공이 벽돌 중에 하나에 닿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여기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데 역전파를 통해서, 즉 오른쪽 왼쪽 움직이지 않음에 대한 가중치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신경망에서는 라벨이 붙은 이미지를 토대로 오류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신경망이 계산한 예측값이 있고 실제 정답이 있으면 그 오류값을 계산해서 역전파를 통해서 그 오류를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학습한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 벽돌 게임에는 어떤 작업이 좋은지에 대한 라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찾은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속
고밸류의 작업을 이어갔을 경우 받을 보상에 대한 추정치가 현재 상태의 행동에 대한 가치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보상은 매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매 시도별로 학습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 상태 1에서 어떤 작업을 선택하고 상태 2 시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시점에 미래 보상에 대한 추정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시점에서 그 한 걸음 더 나아간 상태, 즉 한 번 더 현실화된 상태에서 계산한 미래 보상에 대한 추정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추정치가 그 두 번째 추정치에 최대한 가까워지게 이 가중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태 2, 상태 3, 상태 4로 갈수록 계속해서 가중치가 조정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 오면 왼쪽으로 움직여서 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무작위 설정된 값들에 의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공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판단에 오차가 있는 것이고 이전의 스텝을 되돌아보면서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했어야 값어치가 높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중간중간에는 보상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다음 스텝을 실제로 밟아보고 그때 바뀌는 보상 예측치가 좀 더 정답에 가까울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현재의 값을 도출하게 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순차적 학습으로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예측치의 차이를 마치 라벨이 붙은 정답지처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둑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둑은 전체 트리 탐색을 실행하기에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통해 가능한 수의 일부만을 미리 보고 가상으로 수를 뒀을 때 승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일단 가상으로 현재 상태 이 흑도를 놓았을 때 일단 가상으로 처음에 흑도를 둘 곳이 세 군데밖에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왼쪽에 수를 두게 되고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백이 돌을 두고 번갈아 가면서 최종적으로 흑이 승리하는 루트 한 가지를 왼쪽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돌을 두어서 최종적으로 지게 되는 루트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왼쪽으로 두어서 두 번째 돌을 둘 때 첫 번째 그림과는 다른데 돌을 두어서 결국에 지게 되는 또 다른 루트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본 경로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왼쪽 값은 두 번 중에 한 번 이겼다 하여 두 번 중 하나 이겼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운데 길은 선택하지 않았으니 0, 오른쪽 길은 한 번 선택해서 졌으니 1, 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책에서는 처음에 설명을 위해서 무작위로 가능한 수를 선택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흑돌도 무작위로 돌을 두고 백돌도 무작위로 돌을 둔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현재 바둑판 위치를 입력하면 이미 훈련되어 있는 CNN이 둘 수 있는 수에 대한 기대값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는 이 값을 사용해서 탐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무작위 실행 대신에 이 CNN이 마치 바둑 기사의 직관을 활용하는 것처럼 값을 준다 이런 것이죠. 참고로 이런 식의 강화 학습은 전이 학습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둑판의 크기를 줄이면 당연히 가중치도 모두 엉망이 되겠죠. 이걸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전이할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흥미롭게도 무작위 가중치를 적용한 신경망이나 간단한 유전 알고리즘이 어느 경우에는 강화학습보다 결과가 좋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강화학습 관련돼서는 The Alignment Problem 예전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책인데 매우 좋은 책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신경망과는 달리 RNN은 은닉층들끼리의 연결이 있고 또 자기 자신으로의 재규적 입력값이 존재하는 그런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문장 같은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할 때 이러한 신경망이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일련의 타임스텝에서 은닉층은 입력값과 이전에 계산한 활성화 값에 기반하여 현재의 활성화를 계산하게 됩니다. 처음에 재규적 입력값은 0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시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그 전의 값이 재규적으로 다시 입력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경망에도 일종의 기억을 달아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A little too dark for my test로 문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먼저 들어간 내용들이 재규적으로 되돌림이 되면서 현재 처리하는 정보량과 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단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장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경망에 집어넣는 방법은 처음에는 원앗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요거는 그냥 70만 개 단어를 입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햄버거라는 단어는 8378이라는 숫자를 부여하고, 만약 신경망에 햄버거라는 단어를 넣고 싶으면 이 8378 유닛만 1이 켜지고 나머지 유닛들은 0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작위적인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워드2백의 방식인데, 이것은 단어들을 숫자로 전환을 시키되 그것에 더해서 맥락을 갖는 식으로 숫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수많은 문서들을 토대로 학습을 하고요. 한 쌍의 단어를 페어로 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심 단어, 다른 하나는 주변 단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 간의 관계를 신경망 학습으로 찾아내고 그 값을 벡터 값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70만 개의 단어가 입력 유닛에 배정이 되고 300개의 은닉 유닛들이 존재를 하고 다시 70만 개의 단어가 출력 유닛에 배정이 됩니다. 이러한 신경망 구조에서 입력층의 중심 단어에 대응하여 출력층의 주변 단어에게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도록 이 중간의 가중치들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와 love를 페어로 묶었을 때 i가 입력되면 출력 노드에 존재하는 love에 높은 신뢰도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을 합니다. 또한 i 다음에 m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i를 입력하면 m도 높은 신뢰도로 출력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의 가중치, 이것이 i의 의미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i라는 단어의 입력과 은닉층 300개를 연결하는 가중치의 역할은 결국에는 300차원의 의미 맥락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밑에서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70만 개의 단어가 원앗 방식으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가 8378번째 유닛인데 여기에 1이 켜지고 나머지 0이 되면은 이 햄버거 값만 입력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300개의 은닉 유닛들의 가중치에 의해서 결국에 이 햄버거를 통해서 산출되는 이 오더와 관련된 유닛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신뢰도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 뜻은 결국에 햄버거랑 오더와 관련된 이 두 단어가 같은 문장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더와 관련된 유닛에 높은 신뢰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이 은닉층을 연결하는 그 가중치들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햄버거가 이 히든 레이어, 은닉 유닛들에 연결이 되면서 300차원의 워드 벡터로 표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번역 과정은 이 문장들을 벡터 값으로 입력을 하고요. 조금 아까 이 워드2백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습된 벡터 값을 입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RNN으로 문장들을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그 액티베이션 값을 디코더 네트워크로 보내서 그것을 다시 문장으로 디코딩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이 디코딩한 문장들을 실제 이 입력한 문장을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인간들이 번역해 놓은 값들이 있잖아요. 그 문장과 비교해서 오차가 발생하면 그 오차를 최소화하게끔 신경망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방식에 의해서 번역하는 방식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책의 퀄리티는 꽤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버한 내용은 이 책 내용 중에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AI의 방식을 소개하고 나서 그 방식의 단점과 해킹의 위험성 등을 소개하고, 뭐 나중에는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유추 추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들 생략을 했는데요. 실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의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